송기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추석은 처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랐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아버지, 약 드셨어요? 며느리 정미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기계적이고 건조한 음성이었다. 의무감으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역력했다. 아, 먹었다. 기철은 짧게 대답했다. 실제로는 아직 먹지 않았지만 굳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요즘 들어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무엇을 말해도 형식적인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다.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한 부엌에서는 며느리와 딸 은혜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기철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큰아들 준호는 거실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명절에도 일을 한다며 으스대듯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 기철의 눈에는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다. 아버지, 안방 가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여기 시끄러우시죠? 준호의 말에는 배려보다는 방해된다는 뉘앙스가 더 짙었다. 기철은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나른했다. 요즘 부쩍 피로가 쌓이는 것 같았다. 지난주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가 머릿속을 스쳤다. 의사는 당뇨 수치가 높아졌고 혈압도 불안정하다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관리라. 혼자서 뭘 어떻게 관리를 하나.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컸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였다. 식사 챙기는 것, 약 먹는 시간 체크하는 것, 병원 예약 잡는 것. 모든 게 아내의 손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기철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일단 누워있고 싶었다. 거실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반쯤 잠든 듯한 상태에서 거실의 목소리들이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형, 아버지 요즘 건강 어때? 둘째 준석의 목소리였다. 기철은 눈을 뜨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다. 글쎄, 병원은 꾸준히 다니시는데 딱히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나이니까. 준호의 대답이었다. 기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나이가 나이니까라는 말 뒤에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보험은 제대로 드러났어? 준석의 질문에 기철은 몸이 굳었다. 보험?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당연하지. 아버지 명의로 된 종신보험이 하나 있고 사망보험금이 3억 정도 돼. 암 진단금도 따로 있고. 준호의 대답은 너무나 자세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확인해 둔 것처럼. 기철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억이면 괜찮네. 우리 대출 갚고 나면 좀 남겠다. 그래도 반반씩 나눠야지. 아버지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는 당연히 형 거 아냐? 형이 같이 살았잖아. 뭐 그렇긴 한데. 은혜 내도 몫이 있다고 할 텐데. 기철의 딸 은혜 이름이 나오자 며느리 정미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은혜 씨는 시집 가면서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요. 결혼 자금에 전셋집까지.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어쨌든 법적으론 3분의 1씩이야. 기철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냉정하게.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 전에 명예 이전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준석의 말에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쉽지가 않아. 아버지가 아직 정신 멀쩡하시니까 함부로 꺼낼 수도 없고, 괜히 기분 상하시면 그럼 어쩌게. 기다리는 수밖에. 뭐 아버지 연세가 연세니까 길어봐야. 준호의 말이 흐려졌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는 저절로 열려 있었다. 근데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좀 그렇지 않아? 만에 하나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요양원 알아보라고 했잖아. 차라리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나아.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아버지 연금이랑 국민연금 합치면 충분해. 그리고 조금 보태드리면 되지. 기철은 눈물이 핑 돌았다. 요양원. 자식들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본인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 하시는 것 같던데. 정신과 상담 같은 거.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은 건강검진 자주 받으시게 하는 게 중요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이 기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식들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그 시기를 가늠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기철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아빠,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어떡해? 손자 민준의 목소리였다. 10살짜리 아이의 순진한 질문. 괜찮아. 할아버지 귀 어두우셔. 준호의 대답에 기철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귀가 어둡다고? 그건 핑계였다.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하기 위한. 근데 할아버지 돈 많으시대? 애가 무슨 돈 얘기를 해? 공부나 해. 정미가 민준을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기철의 귓가에는 그 말이 맴돌았다. 손자까지도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기철은 재빨리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다. 안방 문이 스르륵 열렸다. 아버지 주무시나? 은혜의 목소리였다.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든 척했다. 깊이 주무시네. 은혜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기철은 그제야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70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큰아들 준호가 대학 갈 때 집을 팔아 학비를 댔다. 준석이 사업 시작할 때 퇴직금을 모두 투자했다. 은혜가 결혼할 때는 남은 예금을 털어 전셋집을 마련해줬다. 아내가 투병할 때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보험금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 홀로 이 큰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다. 전화도 자신이 먼저 걸어야 받았다. 그나마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다. 기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보험증서, 예금 통장, 70평생 모은 재산의 증거들이었다. 강남의 낡은 아파트였지만 시세는 15억이 넘었다. 예금은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자식들이 말한 보험금 3억. 합치면 20억에 가까운 재산이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 기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은 변변한 옷 한 벌 사입지 못했다.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행도 가보지 못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약속했었다. 은퇴하면 둘이서 유럽 여행을 가자고. 아내는 그렇게 좋아했다. 여행 책자를 모으고
코스를 짜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항암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것도 모자라 실험적 치료를 받느라 보험 적용도 안 되는 비용을 쏟아부었다. 그래도 아내는 떠났다. 자식들은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리지 않았다. 장례 비용은 자신이 모두 댔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철은 서랍을 닫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였다. 배신감이었다. 그리고 깊은 슬픔이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명절 음식 얘기를 하고 있었다. 마치 아까 나눴던 그 끔찍한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기철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노후 자금 운용, 여행, 기부. 여러 단어를 쳐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인생도 좀 살아요. 자식들은 다 컸어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고집을 부렸다. 자식들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내는 떠났고 자신만 남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기철의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자식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준호네 가족만 남았다. 기철은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정미가 설거지를 하며 물었다. 여전히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응, 좀 잤다. 기철은 소파에 앉았다. 준호는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내일 병원 가실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준호의 제안에 기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혼자 갈 수 있어. 그래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호는 금방 관심을 끊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기철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다. 70년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장 확실한 교훈을 남겨줄 것이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기철은 안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꺼냈다. 오래된 다이어리였다. 아내와 함께 적어뒀던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유럽 여행, 호화 크루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자선단체 기부. 기철은 펜을 들어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명절의 달은 밝았지만 기철의 마음은 어두웠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가르침이었다. 기철은 다이어리를 덮고 불을 껐다. 내일이면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할 것이다. 여행사에 들러 상담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할 것이다. 자식들이 기대하는 유산은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줄 것이다. 미안하다 여보. 당신이 원하던 여행을 이제야 떠나네. 기철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기분이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핏발이 서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확고했다.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래된 옷장에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양복을 꺼냈다. 10년 전 은혜 결혼식 때 맞췄던 것이었다.
그 이후로 입을 일이 없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정미가 물었다. 기철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은행 좀 갔다 올게. 은행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정미도 깊이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는 것이 역력했다. 현관을 나서는데 준호가 거실에서 나왔다. 아버지, 혼자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됐다. 혼자 갈 수 있어. 기철은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은행에 도착했다. VIP 창구로 안내받았다. 15억 아파트의 소유주이자 수십 년 거래 고객이었으니 대우가 달랐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직원이 공손하게 물었다. 기철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정기예금 전부 해지하고요. 적금도 모두 해약할 겁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전액 해지를 원하시는 건가요? 혹시 무슨 내 돈인데 내가 찾는 게 문제 있나? 기철의 단호한 말에 여직원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지점장이 직접 나왔다. 송기철 고객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아닙니다. 그냥 돈 좀 써야 할 일이 생겨서요. 금액이 상당한데 혹시 투자 상담이나 재테크 상품 안내를? 필요 없습니다. 현금으로 출금하고 일부는 체크카드로 연결해 주세요.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객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서류 작업이 시작됐다. 1시간 정도 걸렸다. 5천만 원이 현금과 체크카드로 정리됐다. 기철은 가방에 현금을 넣으며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은행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여행사로 가주세요. 강남역 근처의 큰 데로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기철을 힐끗 봤다. 여행 가시려고요? 네, 좀 멀리. 좋으시겠습니다. 요즘 노년층 여행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노년층? 자신도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젊어진 기분이었다. 여행사에 도착했다. 대형 여행사의 VIP 라운지였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맞이했다. 어떤 여행을 원하시나요? 유럽이요.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의 눈이 반짝였다. 한 달이요? 장기 여행이시네요. 혹시 가고 싶으신 특정 국가가? 기철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아내가 적어뒀던 여행 코스였다. 여기 적힌 대로 가고 싶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아내가 가고 싶어 하던 곳들이에요. 상담사는 노트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코스시네요. 일정 짜는데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상관없습니다. 대신 최고급으로 해주세요. 호텔도 제일 좋은 곳으로, 비행기도 비즈니스석으로요. 예산이. 돈은 걱정 마세요. 기철은 체크카드를 내밀었다.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드를 받았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혼자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틀 후에 상세한 일정과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아버지, 어디세요? 점심시간인데 안 들어오시네요. 밖에서 먹을게.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바빠서 끊는다. 전화를 끊고 기철은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혼자인데 자리 있나요? 잠시만요. 잠시 후 창가 좋은 자리로 안내받았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상상을 초월했다. 스테이크 한 접시가 15만 원이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비싸? 순간 머릿속에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험금 나오면 대출부터 갚자. 기철은 메뉴판을 덮고 직원을 불렀다. 제일 비싼 코스로 주세요. 그리고 와인도 추천해 주시고요. 혼자 드시는 거예요? 네. 직원은 놀란 듯 했지만 프로답게 주문을 받았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부터 메인까지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다. 기철은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다. 맛있었다. 아니, 비싸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순간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는데 30만 원이 나왔다. 한 끼 식사로는 평생 가장 비싼 금액이었다. 기철은 카드를 내밀며 웃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걷다가 백화점이 보였다. 들어가 보니 명품 매장이 즐비했다. 기철은 남성복 매장으로 갔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다가왔다. 기철은 진열된 옷들을 둘러봤다. 여행 갈 건데요. 편한 옷으로 몇 벌 필요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세요. 직원은 능숙하게 여러 옷을 골라줬다. 캐주얼 재킷, 셔츠, 바지, 구두까지 모두 명품이었다.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보니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10년은 젊어 보였다. 잘 어울리세요. 직원의 말에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다 주세요. 그리고 가방도 하나 필요한데. 여행용 캐리어요? 네. 1시간 후 기철은 500만 원어치의 쇼핑을 마쳤다. 평생 입던 옷값을 다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철은 택시 안에서 계산을 했다. 오늘 하루 쓴 돈이 1,000만 원에 육박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자식들을 위해 아껴왔던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안 되고. 쇼핑 좀 했어. 기철은 명품 쇼핑백들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준호가 따라왔다. 이게 다 뭐예요? 옷이랑 가방. 얼마나 주고 사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다. 기철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몇백 정도. 몇백이요? 100만 원이요? 응.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걸 사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사드릴.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그게 아니라 요즘 사기가 많잖아요. 혹시 어디서 권유라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기철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 걱정 마라. 아버지, 나가봐라. 피곤하다. 준호는 할 말이 더 있는 듯 했지만 결국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미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아버지가 이상해. 갑자기 명품 쇼핑을 하시고 나도 이상하다 싶어. 내일 은행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기철은 헛웃음을 쳤다. 자신이 돈을 쓰니까 치매 취급을 하는 자식들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둘째 준석이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는데 명품 쇼핑하셨다면서요? 그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여행 가려고. 여행요? 어디로요? 유럽.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유럽요? 혼자요? 응.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유럽 여행은 무리예요. 위험하고 난 아직 팔팔해. 그래도 만에 하나. 걱정 마라. 알아서 한다.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은혜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오빠들이 걱정하던데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철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여행사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정 빨리 좀 잡아주세요. 다음 주에 출발하고 싶은데. 네, 다음 주요? 좀 촉박한데. 비용은 더 내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여보, 이제 우리 약속 지킬게요. 아내의 사진을 보며 기철은 조용히 말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다. 거실에 준호, 준석, 은혜가 모였다. 기철은 안방에 있었지만 대화 내용이 다 들렸다.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명품 사고 유럽 여행 간다고 하시고. 준호의 목소리였다. 은행에서 확인해 봤는데 예금 다 해지하셨대. 5천만 원. 뭐? 왜? 모르지. 여행 경비라는데. 5천만 원을 여행 경비로? 말이 돼? 은혜가 끼어들었다. 아빠가 하고 싶으신 거 하시게 놔둬야죠. 평생 우리 위해 사셨는데. 너는 몰라.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준호의 말에 은혜가 반박했다. 오빠야말로 몰라. 아빠 마음이. 지금 그런 감상적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정상 아니긴.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 하시는 건데. 은혜야, 내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펑펑 쓰시면. 기철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샹송이었다. 며칠 후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다. 일정이 확정됐다는 것이었다. 출발은 일주일 후. 기철은 즉시 비용을 결제했다. 3천만 원. 준호가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달려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행 경비다. 3천만 원이 여행 경비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기철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간섭이야? 아버지 돈이 아버지 것만은 아니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제 말은,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기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 나가거라. 당장. 준호는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다가 결국 나갔다. 기철은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여행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기철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미리 예약을 해둔 터였다. 유언장 작성을 원하신다고요? 젊은 변호사가 물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하게 법적 효력이 있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기철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보험증서, 예금 내역서. 아파트가 15억 정도, 보험금이 3억, 현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눈을 크게 떴다. 상당한 재산이시네요. 상속인은 누구로 하실 건가요?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갑니다. 변호사의 손이 멈췄다. 네, 그럼 전액 기부할 겁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암환자 지원단체 이런 데로요. 자녀분들이 계신데 전액 기부를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자녀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뭡니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기철은 턱을 개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기부를 하시든 사용을 하시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언장은 작성해 두고 재산은 제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나오는 길, 기철은 홀가분했다. 이제 자식들에게 남겨줄 건 이 유언장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다. 거실로 들어가니 웬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누구시죠? 기철이 물었다. 준호가 일어났다. 아버지, 이분은 정신과 전문이십니다. 정신과? 기철은 황당했다. 정신과 의사를 집에 불러놓다니. 의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상담 차왔습니다. 누가 상담을 하래요? 아버님,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셔서. 준호가 끼어들었다. 이상하다니? 내가 뭘 이상하게 했는데? 갑자기 돈을 펑펑 쓰시고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시고.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철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 돈 내가 쓰는 게 비정상이야? 아버지 나이에 그런 큰 돈을 한꺼번에 쓰는 건. 너희가 내 나이에 뭘 안다고 그래. 의사가 중재하듯 나섰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잠깐만 대화 나눠볼까요? 간단한 검사만. 나가세요. 당장. 기철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버지, 너도 나가. 내 집에서.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지금 정신 멀쩡하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냐? 그럼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재산을 탕진하세요? 탕진이라고? 이게 탕진이야? 기철은 가방에서 여행 일정표를 꺼냈다. 이거 봐. 내 엄마가 평생 가고 싶어 하던 곳들이야. 나도 약속했어. 은퇴하면 같이 가자고. 근데 엄마는 그 약속도 못 지키고 갔어.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모은 돈 다 쓰고 내 엄마 여행 한 번 못 데려가고 이제라도 그 약속 지키는 게 탕진이냐? 의사가 조용히 일어났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기철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기철과 준호만 남았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 걱정? 정말 날 걱정해서 그랬어? 기철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명절 날 밤 너희가 한 얘기 다 들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요? 내 사망보험금 계산하던 거, 아파트 상속 얘기하던 거, 요양원 보내려던 계획. 다 들었어.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기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실망했다, 준호야. 정말 실망했어. 아버지, 저희가 그런 뜻으로. 이제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기철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며칠 후 출발 전날이 되었다. 기철은 집 정리를 시작했다. 아내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다. 여보,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할걸. 아내의 옷을 쓰다듬으며 기철은 눈물을 흘렸다. 저녁 무렵 세 자녀가 모두 집에 왔다. 기철은 거실로 나갔다. 아버지, 내일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물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안 돼. 혼자 갈 거야. 준석이 나섰다. 아버지, 그 여행 취소하시면 안 될까요? 돈도 아깝고. 아까운 게 돈이냐? 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희는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잖아. 내 재산이나 계산하면서. 아버지, 세 자녀가 동시에 소리쳤다. 저희가 언제? 명절 날 밤 대화 다 들었다고 했잖아. 정적이 흘렀다.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봤다. 아버지, 그건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들이 한 얘기예요. 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거기 있었으면서 말리지도 않았잖아. 기철은 차갑게 말했다. 너희 셋 다 똑같아. 내 재산만 바라보고 있어.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이제 오해고 뭐고 상관없어. 기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다. 유언장이야. 세 자녀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안에 다 써놨어.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 난 내일 떠난다. 기철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자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거 진짜 유언장이야? 은혜의 목소리였다. 그런 것 같은데. 준석이 봉투를 열었다. 잠시 후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렸다. 뭐야 이게? 왜? 뭐라고 써 있어? 전액? 기부? 세 자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음을 참았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준호가 안방 문을 두드렸다. 전 재산을 기부라니요. 잘 읽었구나. 기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남에게 다 준다고요? 내 재산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법적으로 이건 안 돼요.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해봐라.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 내가 살아있을 때 쓰면 어쩔 수 없대더라. 문밖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한 거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아버지, 은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평생 줬어. 너희가 차버렸지. 기철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내일 일찍 나갈 거니까 조용히 해라. 자고 싶다. 밤새 자녀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기철은 무시했다. 아침이 되었다. 기철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다. 거실로 나가니 세 자녀가 소파에서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발, 생각 다 했어. 기철은 현관으로 향했다. 은혜가 달려와 팔을 잡았다. 아빠,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언제 돌아오세요? 모르겠다.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연락은 하실 거죠? 필요하면. 기철은 은혜의 손을 떼어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다. 세 자녀가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명절 밤에 그 대화가 떠올랐다. 잘 있어라. 기철은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뒤돌아가지 않았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철은 핸드폰을 꺼냈다. 자녀들의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다. 모두 무시했다. 대신 여행사 상담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출발합니다.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다.
70년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었다. 얼마나 오래 떠나 있을지는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공항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자녀들의 메시지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 기철은 핸드폰을 꺼버렸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순간 기철은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12시간의 비행은 지루했지만 비즈니스석의 편안함 덕분에 잘 견뎌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여행사에서 보낸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계 프랑스인인 듯한 중년 여성이었다. 송기철 선생님이시죠? 저는 가이드 최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텔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기철은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파리의 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기 보이는 게 에펠탑입니다. 은미의 설명에 기철은 고개를 돌렸다. 멀리 에펠탑이 우뚝 서 있었다. 아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차를 세우고 기철은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아직 꺼놓은 상태였다. 호텔은 센 강변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하지만 내부는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웠다.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탄성이 나왔다. 넓은 거실, 침실, 욕실. 창문 너머로는 센 강과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였다. 내일 오전 10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은미가 나가고 기철은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센 강을 물들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여기 왔어요. 기철은 가방에서 아내의 작은 사진을 꺼냈다. 여권 사진만 한 크기였지만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다. 경치 좋지?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곳이야.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다. 기철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됐다.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베르사유 궁전. 아내가 가고 싶어 하던 모든 곳을 다녔다. 처음에는 은미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정보에 머리가 복잡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다. 선생님, 여기 마카롱 맛집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은미의 제안에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가게였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마카롱을 사서 센 강변에 앉았다.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단맛이 퍼졌다. 맛있네요. 그쵸?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기철은 마카롱을 먹으며 강을 바라봤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선생님, 혹시 가족분들이랑 연락은 하세요? 은미의 질문에 기철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이요. 걱정하시겠는데. 괜찮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은미가 고마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파리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다음 도시로 이동할 시간이었다. 기철은 호텔방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다. 문득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다. 일주일째 꺼놓은 상태였다. 기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전원을 켰다. 순식간에 알림이 쏟아졌다. 부재중 전화 100여 통, 문자 수십 개. 대부분 자녀들의 연락이었다. 아버지, 어디세요? 연락 좀 주세요. 무사하신지 확인만. 기철은 메시지들을 훑어봤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다급해지고 나중에는 화가 난 듯한 어조로 바뀌어 있었다.
아버지, 이렇게 연락 안 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유 원장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문자에 기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유 원장 얘기가 나오는구나. 답장을 보내야 할까 고민하다가 짧게 한 줄만 보냈다. 잘 있다. 걱정 마라.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였다. 기철은 받지 않았다. 연달아 준석, 은혜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모두 무시했다. 대신 다시 핸드폰을 꺼버렸다. 다음 목적지는 스위스였다. 융프라우 마터홀은 아내가 그림엽서로 모아두던 곳들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랐다. 사방이 눈으로 뒤덮인 알프스의 풍경이 펼쳐졌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다. 선생님,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은미가 찍어준 사진 속에서 기철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밝은 표정이었다.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처음 뵀을 때랑 완전 다르세요. 그때는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진 것 같았는데. 은미의 말에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는 짐이 많았죠. 지금은요? 다 내려놓았어요. 둘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탈리아로 넘어갔다.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매일이 새로운 감동이었다.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지나갈 때 뱃사공이 노래를 불렀다. 이탈리아 민요였는데 가사는 몰랐지만 멜로디가 애틋했다. 기철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타고 싶어 하던 곤돌라에 타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다.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선생님, 은미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기철은 고개를 숙이며 받았다. 미안해요. 갑자기, 괜찮아요.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 제 아내가 평생 이런 여행을 꿈꿨거든요. 근데 저는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만 했어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은미의 말에 기철은 고개를 들었다. 네. 사진을 갖고 다니시는 거 봤어요. 부인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철은 사진을 꼭 쥐었다. 그렇다. 아내는 함께 있었다. 마음속에, 추억 속에. 한 달이 흘렀다. 오스트리아, 체코를 거쳐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 원래 일정은 끝났지만 기철은 여행을 연장하기로 했다. 선생님, 다음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스페인은 어떨까요? 좋아요. 바르셀로나 강력 추천합니다. 새로운 일정을 짰다. 돈은 생각보다 빨리 나갔지만 기철은 개의치 않았다. 이제 남은 예금이 1,000만 원 정도였지만 아직 할 게 많았다. 어느 날 저녁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만났다. 어머, 혼자 여행 오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저희는 무서워서 단체로 왔는데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지금은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여서 좋아요. 여성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 혼자 여행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기철의 말에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기철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같이 쓰던 여행 일기장이었다. 오늘로 40일째입니다. 당신이 가고 싶어 하던 곳을 거의 다 다녔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아요. 당신이 함께 있으니까. 자식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서운함보다 후련함이 더 커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알았어요. 돈은 많이 썼지만 아깝지 않아요. 이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미뤄뒀던 모든 꿈을 이루고 있어요. 일기를 쓰다가 문득 핸드폰을 켰다. 또다시 쌓인 메시지들이 보였다.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거 뭐든 지원하겠습니다. 기철은 한참을 메시지를 읽었다. 진심일까? 아니면 유산 때문일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선택은 정해져 있었다. 잘 있어라. 나도 잘 있다. 짧게 답장을 보내고 다시 핸드폰을 껐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에펠탑이 불을 밝히고 센 강이 반짝였다. 기철은 와인 잔을 들어 창가에 섰다. 여보, 건배. 혼자 말하며 잔을 기울였다. 달콤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걱정 없이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이 자유가. 하지만 여행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기철은 잔을 비우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이면 스페인으로 떠날 것이다.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기철은 유럽 전역을 돌며 아내와 약속했던 모든 곳을 다녔다.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포르투갈의 리스본, 그리스의 산토리니까지.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 산토리니의 작은 카페에 앉아 에게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몸에 이상을 느꼈다. 어지러웠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은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좀 어지럽네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가까운 병원에 갔다. 그리스어를 못하는 기철을 대신해 은미가 통역을 해줬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높았고 당뇨 수치도 조절이 안 되고 있었다. 약은 드시고 계세요? 의사의 질문에 기철은 고개를 저었다. 여행하느라 잊어버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여행을 계속하시면 위험해요. 기철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여행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은미의 말에 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귀국 항공권을 예매했다. 3일 후 출발이었다. 마지막 3일은 조용히 호텔에서 쉬었다. 그 시간 동안 기철은 많은 생각을 했다. 석 달 동안의 여행, 쓴 돈, 그리고 남은 것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2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5천만 원 중 4,800만 원을 석 달 만에 쓴 것이었다. 이 정도면 됐지.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더 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파트와 보험금은 아직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은 세워져 있었다. 귀국 전날 밤 기철은 은미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 선생님, 석 달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은미 씨 덕분에 편하게 다녔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아지시면 또 오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은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뭔가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앨범이 들어 있었다.
여행하는 동안 은미가 찍어준 기철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에펠탑 앞에서, 알프스에서, 곤돌라에서, 산토리니에서 매 장소마다 기철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제가 몰래 준비했어요. 추억 간직하세요. 기철은 앨범을 들여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준호, 준석, 은혜. 세 자녀가 모두 나와 있었다. 아버지, 은혜가 달려왔다. 기철을 껴안으며 울었다. 걱정했어요.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준호와 준석도 다가왔다. 두 사람 모두 야윈 얼굴이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석 달 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정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기철은 짧게 말했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차 이쪽이에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묘하게 낯설었다. 아버지, 씻으시고 쉬세요. 제가 식사 준비할게요. 정미가 부엌으로 향했다. 기철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우니 피로가 몰려왔다. 석 달 동안의 여행이 몸에 무리를 준 게 분명했다.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그래. 준호가 들어왔다. 손에 차를 들고 있었다. 차 한 잔 드세요. 고맙다.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석 달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기철은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다. 저희가 너무 못됐죠. 아버지 재산만 바라보고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것처럼.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말 들으셨을 때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니. 기철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용서? 네.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기철은 아들을 바라봤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준호야. 네, 아버지. 난 이제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너희가 원하는 걸 다 해줬지. 근데 돌아온 게 뭐냐? 내 죽음을 기다리는 거였어. 아버지, 이제 난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 거야. 너희 눈치 보지 않고. 기철은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유언장에 쓴 대로 할 거다. 재산은 기부할 거고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길 거야. 아버지, 재산은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마라. 기철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재산이 상관없으면 애초에 그런 계산을 했겠니? 보험금이 얼마, 아파트가 얼마, 그런 계산을. 죄송합니다. 나가봐라. 피곤하다. 준호는 일어났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기철은 눈을 감았다. 며칠 후 기철은 병원에 갔다. 정밀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나빴다. 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방치하시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기철은 담담히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이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 해요. 혼자 살아서요. 혼자요?
자녀분들이 계신데 같이 살지만 혼자예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기철은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 먼저 아동복지재단에 연락했다.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이신가요?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10억이요? 네. 아파트를 팔아서 기부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뵙고 상담을. 좋습니다.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재단을 방문했다. 이사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다. 송기철 선생님,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이사장이 물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곧 알게 되겠죠. 반대하시지 않을까요? 반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재산이니까요. 기철은 서류에 서명했다. 아파트를 팔면 기부금으로 전액 내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세 자녀가 모여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아버지, 아동복지재단에서 연락 왔던데요? 준석이 물었다. 그래. 무슨 일이세요? 아파트 기부하기로 했어. 세 자녀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네. 들은 대로야. 아파트 팔아서 기부할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유언장에 쓴 대로 하는 거야. 전 재산 기부. 은혜가 나섰다. 아빠, 저희가 잘못한 건 알아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게 내 결정이야. 기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한테 남겨져 봐야 또 싸울 거잖아. 누가 더 받느니 공평하지 않느니. 차라리 이게 나아.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다. 이건 너무 하시는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내 재산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법적으로 저희도 권리가. 유류분 청구하고 싶으면 해봐라. 변호사가 방법 다 알려줬어. 기철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자녀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이구나. 기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다. 여행했던 유럽의 하늘만큼 예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하늘이었다. 며칠 후 아파트 매물이 나갔다. 가격을 시세보다 싸게 책정해서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다. 계약이 체결됐다. 15억. 기철은 그 돈을 모두 기부했다. 아동복지재단에 10억, 암환자 지원단체에 3억, 노인복지관에 2억. 남은 건 보험금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죽어야 나오는 돈이었다. 이것도 기부하도록 수익자를 바꿔야겠군. 기철은 보험사에 연락했다. 수익자 변경하고 싶습니다. 누구로 변경하시겠어요? 아동복지재단으로요. 자녀들은 아파트가 팔리고 기부금이 전달되는 걸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은혜가 물었다. 작은 원룸이나 하나 얻을까 해. 저희랑 같이 사세요. 싫어. 혼자 살 거야. 기철은 고시원을 알아봤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다. 15억짜리 아파트에서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하지만 기철은 행복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집이었다. 짐을 싸는 날 준호가 찾아왔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기철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후회? 오히려 시원해. 너희한테 재산 남겨줘봤자 싸우기만 할 텐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명절 날 밤 대화 기억나니? 내 보험금 계산하던 거?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깨달았어. 너희한테 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냥 보험금 타는 날만 기다리는. 아버지,
이제 실망 안 시켜줄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철은 마지막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고시원 방은 비좁았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기철은 만족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겨웠다. 기철은 여행 앨범을 폈다. 유럽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늦었지만. 아내의 사진에 대고 기철은 말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제대로 된 교훈 하나 남겼어요. 부모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핸드폰이 울렸다. 아동복지재단에서였다. 선생님, 기부금 잘 전달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한테 잘 써주세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 예정입니다. 기철은 미소 지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닙니다. 이런 큰 기부는 알려져야 해요. 다른 분들에게도 귀감이 되시니까. 전화를 끊고 기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남은 것은 연금과 보험금 뿐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자신을 위해 쓸 돈만 있으면 됐다.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다. 70대 노인, 전 재산 15억 기부. 자식보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철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한 곳만은 받아들였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강연이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기철은 강단에 서서 말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죽으면 받을 재산만 계산했죠. 청중석의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기철은 여행 사진을 보여줬다. 70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여행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분도 하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우리 인생도 소중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여행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러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기철은 진심으로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철은 행복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고시원 방에 도착해 누웠다. 비좁지만 편안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혜였다. 아빠 신문 봤어요. 그래.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아빠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은혜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다. 은혜야. 네, 아빠. 미안하다. 내 목도 못 남겨줘서. 괜찮아요. 제가 미안해요. 그때 말리지 못해서.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빠 가끔 연락할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다. 기철은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봤다. 사랑한다. 언제 들어본 말인지 기억도 안 났다. 기철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아내가 보였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쉬어요. 기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제 쉴게요. 당신 곁에서.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